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9월 16일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미애 조합원입니다. 아침 날씨가 제법 서늘해졌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서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2차 중앙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요. 오늘 중앙위원회에서는 혁신위원회 혁신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긴급 회동을 가졌는데요. 중앙위원회 연기냐 고수냐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중앙위원회 고수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중앙위원회에서 과연 혁신안이 통과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지역 날씨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전라남도 여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윤도인 조합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수 네. 기상특파원 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 네. 여수 날씨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여수시 기온은 18.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고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그래서 긴팔을 입고 다녀야 하고요. 어젯밤에는 추워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 보일러를 틀고 잤습니다. 이 정도로 가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월동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 14도까지 내려갔네요. 예. 18도. 네. 아, 18도. 예. 네. 오늘 서울 기온은 16도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남쪽이라 그런지 조금 온도는 서울보다 높네요. 예, 그렇죠. 네. 오늘 남해안 지방은 비 소식이 조금 있던데 여수 네. 쪽도 남해안 쪽 그 날씨를 좀 따라가야 되나요? 날씨 예보를 그쪽을 참고를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남해안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쪽 남쪽 지방은 뭐랄까 그 날씨가 좀 뭐랄까 변동이 심합니다. 도시보다. 그런데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구름만 네. 좀 약간 껴있는 상태고요.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첫 번째 날씨 특파원 하실 때 네. 인상적이었던 말씀이 예. 태풍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네. 아, 태풍이 정말 안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들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졌을 텐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9월에 보통 태풍이 한두 개 정도 더 오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9월에는 이제 9월, 10월에는 벼 수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태풍이 온다면 조금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을, 특히 가을 태풍이 가장 무섭고요. 네. 이 산과 들과 바다가 9월부터 11월 사이가 가장 풍요로운 시기거든요. 네. 모든 곡식이 있고 바다도 물속에
들어가면은 풍년입니다, 풍년. 그러니까 네. 그때 태풍이 불면은, 뭐랄까, 어민들에게 타격도 심하고, 농민들에게도 타격이 심하고, 아무튼 9월 태풍이 네. 가장 무섭고요. 네. 피해도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대비를 잘 하셔가지고, 하나쯤 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한여름 날씨잖아요. 온도가 뭐 예, 무려 예. 28도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근데 예, 이제 예.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 머리가 좀 속된 표현으로 까지도록 더워야지 나락이 익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예. 이제 귀농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지금 가을 햇볕이요. 약간 따사로운 햇볕 아니십니까? 뜨거운 햇볕이 아니고 네. 곡식들이 아주 잘 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딸기 농사만 짓고 있는데 네. 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 네. 올해는 좀 작황이 안 좋았는데 네. 올 가을에는 좀 비가 적게 와가지고 우리 뭐 열심히 고생하시는 그 농민들이나 네. 다 뭐 농어민들이 다들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딸기 농사는 이제 봄철에 5월달, 네? 5월달에 하는 건데요. 네네. 이 봄에? 장딸기라는 품종인데 네. 아마 이제 지구상에 유일하게 제가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내년쯤에는 우리 조합원님들 좀 맛을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네. 이 귀농에 대한 그런 뭐랄까 안 좋은 부분을 설명을 했었는데. 아니, 안 좋은 부분이 아니고 이제 현실을 말씀을 해주셨죠. 네. 지금 이제 혹시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좀 뭐랄까 힘물적인 거. 네. 귀농 귀촌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이제 직장 생활을 이렇게 뭐 밑에서 말한다 노예의 삶이라면은 이 주인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일을 하니까. 아우 오늘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예. 주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귀농 귀촌의 가장 큰 메리트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시골에는요. 네. 숙자씨들이 별로 없어요. 네. 노숙자씨. 아, 네.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할 일도 많고. 아니죠. 그건 아니고. 네. 이 시골에는요, 열심히만 하면은, 먹고 살고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자기만 열심히 하면은. 네.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하지만 도시에서는, 그런 기회를 찾기도 힘들 뿐더러. 네. 그럼 보면은, 이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노숙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 귀농 귀촌을 하면은, 나만 열심히 하면은, 네. 다른 그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예. 뭐랄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귀농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한 가지, 남들보다 좀 이렇게 색다른 품종, 색다른 종류, 그런 일을 미리 개발하고 연구하셔가지고, 네. 경쟁력 있는 그런, 뭐랄까, 이렇게 귀농 귀촌을 하셔야지, 또, 좀 더 풍요로운, 뭐랄까,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정말 우리 농업을 농사를 짓고 계신 그 분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땅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일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그 대가를 충분히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조합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하고 맥락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장딸기 농사를 아주 아름다운 섬 워로도라는 곳에서 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는데 장딸기는 조금 생소해요. 저희가 듣기는. 예. 어떤 품종입니까? 산딸기라고 하면은 보통 복분자를 일컫거든요. 네네. 근데 산딸기 종류도 한 12가지 이상 될 겁니다. 네네. 그 중에 하나이고, 남해안 섬지방에서 이게 자생하는 장미과의 이게 산딸기거든요. 네네. 당도가 13브릭스 정도 나오는데, 네. 복분자는 대략 9브릭스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분자보다 훨씬 당도가 강하네요. 예. 그러니까, 당도도 뛰어나고, 향도 뛰어나고, 저도 이게 이제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대량 생산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와인을 생산 중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와인도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목표가 한 1,000억을 벌자거든요. 1,000억을. 올해 매출은 어느 정도, 죄송하지만, 올렸습니까? 1,000만 원? 네? 1,000만 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장딸기를 생산을 해서 장딸기 와인, 완제품을 그럼 출시할 예정이시란 얘기인가요? 아니요. 완제품 출시가 아니고, 네. 완제품을 만들어서 일단 맛을 보고, 네. 이게 상품성이 있겠다, 없겠다, 네. 한 가름을 해가지고, 시장에 내놔서,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본 다음에, 출시를 할 예정이네요. 네. 오늘, 아무튼, 지금 인터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죠. 네. 방금 1,000억이라고 했는데, 네. 제가 직장 생활해가지고는 1,000억을 못 벌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내가 1,000억을 벌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이 뭘까?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봤죠.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1,000억이 나한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준비도 하지 않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미하지만 어리석음이 큰 산으로 옮긴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이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도전이라는 거 앞에서 주저함 없이 좀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은 인생의 적이다. 오늘 여러 가지 정말 그 어록을 남겨주셨는데 어리석음이 큰 산을 옮기고 두려움은 인생의 큰 적이다. 또 귀농 이거 제 멘트 생각한 거 아닙니다. 지금 그냥 준비 안 하고 바로 하니까 이게 그래서 어록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귀농 귀초는 주인의 삶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날씨 특파원으로 좋은 말씀 어록을 남겨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안 될까요? 네? 짧게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듣겠습니다. 농촌에는 총각이 많다. 네. 농촌에는 총각이 많으니까 농촌에 총각분들 말고 좀 혹시 귀농귀촌 하실 정말 굳세어라 금순이 같은 정말 아름다운 처자분들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수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전남 여수의 윤도인 조합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노동계약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강경투쟁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파업 등에 포함된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노동부 규탄 전국 동시다발 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17일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자 대회, 18일 전국 사업장 중심 집회, 토요일인 19일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열어 총파업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앞서 삭발식을 하며 결의를 다진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노동계약을 막기 위해 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조직되지 않은 2천만 노동자를 결집해 노사정 타협안을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오후 혁신안 의결을 위한 중앙위 소집 및 재신임 투표 문제 등에 대한 담판을 시도했으나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재신임 투표와 관련해서 안 전 대표는 철회를 요청했으나 문 대표는 추석 전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재신임 투표에 대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반면 혁신에 대한 협력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일정 부분 진전도 이뤄 완전 파국은 면하게 됐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예정대로 중앙위를 소집해서 혁신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어서 중앙위 결과가 당 내용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이팔에게서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경찰청 권모 전 총경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정영식 영장전담 판사는 어제 권 전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조이팔이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수사 무마를 시도하기 위해 권모 총경에게 모두 9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이팔은 의료기기 대여 여부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여 명의 투자자들을 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양에 도주했습니다. 경남 밀양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공사 방해 행위 등으로 기소된 주민 대부분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 1단독 이준민 판사는 어제 주민 한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주민 9명에 대해 징역 6월에서 2년 그리고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주민대책위 변호인단은 이날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여야 국회의원 55명은 밀양 송전탑 반대 과정에서 공사방해 행위 등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고령의 주민들에게 선처를 허소하는 탄원서를 밀양지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윤리특위는 지난 7일 징계심사소위를 열고 심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 의견을 낸 것을 받아들여 즉각 제명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심의원의 소명을 직접 듣는 등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유럽행 중동 난민과 이민자의 길목인 헝가리가 이들의 입국을 차단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어제 난민들이 비공식적으로 입국하는 주요 경로인 남부 로츠케 지역의 세르비아 국경에 철조망 건설 공사를 끝냈으며 공식 국경 검문소 2곳만을 개방했습니다. 헝가리는 세르비아에서 난민 신청을 하지 않은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입국을 전면 금지해 난민 수천 명이 국경 너머 세르비아 쪽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EU는 전날 내무 법무장관 회의를 열어 EU 집행위원회가 제기한 난민 수용 방안을 논의했지만 회원국 간 충돌로 난민 12만 명 할당안에 합의하지 못해 앞으로도 이런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경상남북도와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와 경상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는 비가 오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상남북도는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경상남북도 해안은 오늘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눌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조합원 인터뷰 순서인데요. 오늘 조합원 인터뷰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황주연 조합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주연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네, 이렇게 특별히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아, 예. 2007년에 저희 조카가 추가로 태어나서요. 네. 15개월 됐을 때 뇌병변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재활 훈련을 하고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아무래도 주변에 또 다른 장애인 가족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네. 예, 그렇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직업도 그쪽으로 좀 네. 이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실례지만 지금 장애인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시다 그러시는데,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네. 일단 현장에서 일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장애인 활동보조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장애인 활동보조를. 네네. 오늘,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이렇게 아이 등교를 시켜줘야 될 시간인데, 네, 저희 국민 라디오 뉴스투데이를 위해서 특별히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고 계신데, 예, 네, 그건 제가 계속 이 시간에 운전을 해야 돼서 네. 참여를 못했었는데 네. 오늘 좀 양해를 구하고 네. 하게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장애인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장애인 인권의 출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아주 짧게 공부를 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인권에서 거창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장애인 가족으로서 그냥 생각했던 바로는 네.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각자 모든 분들이나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 그걸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장애인 역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약자, 소수자 그러한 사람으로서 인권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정상인, 비정상인 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일반 정상인들도 예비 장애인이다. 라는 시각을 갖고 우리 장애인들을 따뜻하게 좀 바라봤으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더불어서 작년인가요? 도관이라는 영화를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어요. 그렇죠. 네, 장애인 인권 침해가 이 나라의 장애인 인권이 이렇게 실종되었나? 라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는데 여전히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저는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으로서 이제 또 저의
제 사랑하는 저의 보물인 조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못 보겠더라고요. 네. 예, 보면 너무 이렇게 참담할 것 같고, 네. 예, 분노할 것 같아서 보지 못해 얘기만 들었어요. 네. 네, 장애인 인권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인권 침해라는 게 아주 사소하게 차별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차별이라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정상인, 비정상인 이렇게 나누는데 네. 상대방을 비정상으로 바라본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잖아요. 자신만 정상이고 네. 그 비정상이라는 것을 또 어떤 경계의 대상이라든가 네. 또 억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그럼으로써 자기가 굉장히 우월하다고 역으로 네. 생각하는 네. 자기 합리화가 아닌가 굉장히 치사한 그런 것이 차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표현은 네. 가능하면 안 쓰는 게 네,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 그냥 정상인 비정상인보다는 뭐 장애인 가족들이나 다 비장애인, 뭐 장애인, 이렇게 비장애인, 예, 네, 예, 네. 그렇게 많이들 쓰시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게 사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오히려 정상인들이 정상적인 행위들을 그렇죠. 많이 하고 특히,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근데 자기가 굉장히 우월하다는 것을 네. 뭐 본인 스스로가 인식하기 위해서든지 남한테 나타나기 위해서든지 간에 그러면서 약자를 괴롭힘으로써 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건지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그 사람들 심리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인권 침해나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도가니 그 사건의 배경이 된 광주 인하학교 성폭력 사건도 그 성폭행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패소를 했어요. 아, 패소했습니까? 예. 왜죠? 그것이, 그러니까 국가가 손해하는 그 시효가 5년 이상이 되면 무효가 된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굉장히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죠. 아직까지 일을 법적으로도 떠나서 네. 참 이 참담합니다. 어찌됐던 네. 그 도간이라는 영화가 나올 때는 뭐 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우리 그 장애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처럼 이렇게 막 일어섰다가 또 이런 판결이 났다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고쳐야 될 분들이 많죠. 네. 그리고 TV에서 또 나왔던 그 염전노예라는 있었잖아요. 지적장애인들을 감금하고 임금을 최근 앞에 가면서 착취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도 검찰이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것들이 어제 그 법사위 국감에서 또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적했던 일들이 나왔거든요. 네. 현역 시의원이었죠. 이 염전노예 가해자라는 분이. 예. 그래서 뭐 감싸는다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지적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의사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일 때도 그렇고 또 역으로 장애인 중에 또 가해자로서의 그 용의자가 되는 분들도 그 취조하거나 또 형사적인 어떤 행정 과정에서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 의사표현이 안 되면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전문가를 데려와서 진술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그 어떤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안 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미란다 원칙조차 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청각장애인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래도 그것들을 고지를 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서 알려줘야 되는 거는 아주 기본인 거잖아요. 수사에 있어서. 그런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인권 그 보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그 몇 년 전에 선거 때 나모 의원께서 그 장애인 복지시설에 그 봉사활동을 가셨다가 장애인 아동이 목욕하는 것을 조명까지 켜놓고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는 바람에 아주 큰 무리가 일어난 적이 있었죠. 네, 중학생 아이였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장애인 아이고 표현을 못하고 그리고 또 뭐 지적으로 좀
그것들을 인식을 못할 거다라는 편견에서 네. 그 아이의 어떤 알몸은 그렇게 공개돼도 된다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저는 정말 어처구니 없었다고 생각해요. 네. 예. 이렇게 이제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대표적인 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직까지. 아침부터 너무 제가 무거운 어두운 얘기를 한 건 아닌가. 네. 예. 얘기를 하려면 아마 밤새 해도 아니면은 그렇죠. 뭐 정말 예. 몇 날 며칠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특히 성폭력, 성폭행 사례, 뭐 성추행 사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그 한탄을 하게 되는데요. 장애인 복지 수준, 복지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들이 우리나라 복지를 얘기할 때 말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적으로 일단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에서부터 우리나라 복지가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등급을 나눈다는 거, 장애의 물론 정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근데 그 장애 정도를 단지 의학적인 기준만으로 그 등급을 나눠서 마치 장애들이 가장 많이 쓰는 비유로, 그러니까 뭐 소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한테 등급 매기듯이 1등급, 2등급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모멸감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학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환경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뭐 연령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이 사람은 중증, 1급, 2급이면은 뭐 돈 얼마, 뭐 활동부조 시간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배경이라든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고려하지 않는 굉장히 그러니까 행정편의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깊숙하게는 들어가지 않아서 제가 전면적으로 다 잘못다로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제가 활동을 하고 가족으로서 느끼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득도 고려가 돼야 되고, 연령도 고려되고, 직업도 고려가 돼야 되고, 그분들의 가족들이 얼만큼 도와줄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고려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그 등급제는 폐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부양의무제라는 것이 가족이 무조건 그 가족 장애인이건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들은 그 가족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양의무제는 사실 장애인 관련이라기보다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데 그 직계 가족들이 어떤 소득이 능력이 있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보통 장애인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초생활 보장을 받으신 분들이 그런 조건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주변의 가족분 중에 소득이 있으면 그 대상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소득이 있으면은 무조건 장애인 자녀나 가족이 있으면 돌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떠맡기는 현실이라는 건데. 부양은 그 가족이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는 건데 사실상은 가장 국가에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그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잖아요. 그렇죠. 을 해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그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도 뭐 경제 활동에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이유로 그게 수급권자에서 탈락을 하고 보장을 받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영세하게 사시다가 생활고를 비관을 하셨잖아요. 역시나 또 어두운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참 가슴이 아픈데.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면 투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첫 번째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투사가 될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사회복지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지금 몸으로 체험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어제인가요?
미국에서 그 슬픈 뉴스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 한국땅에서 장애아 키우기가 힘들어서 네. 미국 땅으로 자폐아 아이를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갔는데 차에서 감금당하고 정말 그 장시간 방치돼서 그 숨지는 그런 정말 어이없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사실은 이 사고를 보면서 뭐 생각이 남다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다 뭐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를 그 나라의 어떤 국민 소득이나 이런 걸로 나눈다는 것이 참 쓸데없구나라는 걸 다시금 느꼈죠. 정말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다라는 거는 국민 의식의 수준과 그 이전에 또 국민 의식 수준은 또 그 나라의 복지 수준에서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헐만 좋은 선진국이고 그렇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보다 물적으로 인적으로 자원이 풍부하고 복지가 우리나라보다 제도적으로 많이 마련이 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인종차별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것이 장애인 차별이었는지 인종차별이었는지 아직까지 그냥 뉴스만을 접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의 의식 수준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후진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사고가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그 이민자 그 자녀가 이 사건의 대상자가 되고 보니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일상 속에서 저희 이제 조합원 분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우리 장애인들, 장애우들을 위해서 어떻게 실천을 하면 될까라는 생각들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우리 황주연 조합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일상 속에서 그냥 저희가 가장 아주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의사 존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의사 존중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적 장애인이라서 모를 것이야. 이 사람은 언어 장애인이라서 말을 못할 것이야. 이 사람은 청각장애에서 듣지 못할 것이라는 저희가 편견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는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든 간에 본인 판단으로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한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제 길을 가다가 시각 장애인 분들을 보면 그냥 아무 그런 생각 없이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가서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일단 의사를 물어보라는 얘기죠.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말씀하신 시각장애인이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는 저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기본이 되고 그렇잖아요. 외국인을 만나도 그렇고요. 근데 그냥 뭐 넘어질 것 같아서 그냥 뭐 팔을 확 잡아서 어디로 가게 한다든가 이럴 때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할 때 얼마나 당황했어요. 누군가가 자기 신체를 건드려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위협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만 생각하면 근데 저희는 늘상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안 되겠지만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분한테는 그게 굉장한 공포고 위협이죠. 그러니까 옆에 가셔서 지금 곤란하시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어떤 분들은 장애인분들은 도움이 필요 없다고 되게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괜찮습니다 하면은 그럴 경우가 많은데 존중해줘야 된다. 다 도움이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정말 이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잡아 끌면 사실은 선의의 마음에서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은
그게 오히려 공포로 느껴질 수 있다. 예, 예. 정말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일단은 좀 상대방의 의사를 좀 존중해 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네. 그리고 네. 그런 기본 마음가짐 위에는 저는 이 부분은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그 국민신문과라든가 네. 아니면은 요즘 스마트폰에 해는 뭐 사이버 경찰청이나 네. 생활불편 신고라는 어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좀 가지고 다니셨다가 요즘 그 교통 위반하는 차량들 많이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 뭐 카파라치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서로 네. 좀 서로 양보를 하면 좋은데 저는 네. 그 장애인 주차구역에 얌체 주차를 하는 차량들은 좀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반성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마트나 어떤 배달주문이나 그 기본으로 돼 있는데 또 이것도 역시 인터넷에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무개념한 어떤 분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려다가 네. 그 주차 위원들이 여기는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네. 10만 원짜리 수표를 집어 던지면서 벌금이라고 하고 아주 당당하게 들어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장애인들이 뭐 많이 가질 않아서 그 구역이 항시적으로 좀 비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만일에 대비한 가장 그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건데 예. 그런 경우에 자기가 저기 맨날 비어 있었어 하고 얌체 주차를 하다가 예,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장애인들이 뭐 휠체어를 타고 쇼핑을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오늘 아마 이제 이렇게 우리 황주원 조합원님 장애인 인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나도 한번 장애인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체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시각장애인 이제 체험을 하면 정말 한 10초도 못 가서 저희는 정말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많이 헤매게 되는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장애인, 신체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사실 우리 노인분들의 치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아주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에서 비춰봤을 때. 저는 그렇게 아까 예비장애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본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15가지 장애 유형 이외에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장애라는 이름이 많이 붙잖아요. 공황장애, 안면인식장애, 우울장애 등등 정서적인 장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일상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조금만 보면은 장애라는 거는 누군가 말했듯이 불편함이거든요. 생활 속에서 얻는 작은 불편함들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그거 아세요? 노르웨이에 가면 모든 외국인들은 다 언어 장애인으로 판정받아서 노르웨이 말을 배울 때까지는 교육 지원이 나와요. 예, 이런 것들이 정말 사실 기본이고 복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우리는 언어장애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셨으면은 아주 조금의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맞습니다. 어느 나라 모국어가 아닌 이상 외국에 나가면 우리는 언어장애인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나 자신도, 너 자신도 우리는 언제나 예비 장애인이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출발을 한다면 정말 함께 더불어 어깨동무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너무나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또 감동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한 대로 장애인은 헬리플러가 말한 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장애인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약간 불편한 것이다라는 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경계나 어떤 억압의 대상이 아니고 사회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우리 정말
바로 옆에 친구나 가족들이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너무 기본적이라서 누구나 다 네.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네. 실천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제가 아까 인권 그거 얘기하면서 한 가지 써먹었는데 그 장애인 각 지역마다 장애인 인권 센터가 있어요. 네. 예, 그런 본인들이 사시는 지역의 장애인 인권 센터 전화번호 하나 정도 아주 약간의 수고를 좀 들여서 네. 그런 전화번호 가지고 계시다가 주변의 장애인분들을 위한 어떤 그 신고나 어떤 도움 요청들을 그쪽을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오늘 장애인 인권 부분에 말씀들을 여러 가지 해주셔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인식에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른 시간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저희 얘기를 어둡고 좀 불편한 얘기인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장애인 인권 문제를 황주연 조합원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위원회 혁신안 표결 처리가 있는데요. 사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고 있는 임미애 혁신위원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경북 의성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면서 아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터뷰는 내일로 연기를 했는데요. 내일 임미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공동대변인 인터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투데이 시간인데요. 역사 속의 수많은 오늘의 사건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5년 9월 16일입니다. 역사 속의 9월 16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6일 오늘은 멕시코와 파푸아 뉴기니의 독립 기념일입니다. 1846년 오늘은 조선 최초의 카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새남터에서 처형된 날이기도 합니다. 1908년 오늘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1983년 오늘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1987년 오늘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2002년 오늘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날입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9월 16일로 22개월간의 조사 활동을 마쳤습니다. 인혁당 재건의 사건,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건, 장준하 선생 사건 등 현대사에 굵직굵직한 흔적을 남긴 사건부터 노동 학생운동 과정이나 군 복무 도중에 일어난 의문사까지 83건이 유족들의 진정 또는 직권조사 등의 형태로 조사됐습니다. 의문사위는 이 중 19건을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의문사로 인정해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들의 응어리진 한도 풀어냈습니다. 2002년 9월 10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84년 군 복무 중에 발생한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허원근 일병이 자살했다는 당초 군 발표와 달리 타살됐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02년 11월 28일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사건 당일 내무반에서 총기 오발은 없었다라는 요지를 발표했는데요. 의문사위가 자살을 타살로 날조 조작해 허일병 동료 부대원들의 인권을 말살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역사는 오늘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역사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역사 투데이였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최경환 부총리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당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했던 황 모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공단이 여러 차례 서류를 조작하고 면접 결과를 뒤바꾸는 등 부당한 채용을 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광주 매너남이라는 그 말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 거리에서 노인분을 부축하는 그 사진이었는데요. 이 광주 매너남은 취업 준비생으로 밝혀졌습니다. 노인분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스위스입니다. 국제노인 인권단체 헬프 H 인터내셔널이 96개 나라를 대상으로 60세 이상 노인 복지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요. 스위스가 가장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로 뽑혔습니다. 2위는 노르웨이, 3위는 스웨덴이었습니다. 한국은 60위로 조사되었고요. 이웃나라 일본은 8위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이 되면 노령 인구가 14.3%가 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선거 때만 노인분들에게 표를 의식해서 노인 선심성 공약을 쏟아낼 게 아니라 노인 복지를 위해서 진정한 노인 정책들이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이정일 PD, 신지혜 아나운서였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미혜 조합원이었습니다. 국민이 희망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가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조합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